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오늘 다룰 뉴스는요, 중국의 상하이 봉쇄 상황, 중국의 코로나 정책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겠다면서 중국 정부가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고강도 방역 정책을 펼쳤습니다. 인구 2,500만 명의 도시 상하이가 봉쇄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상황인데요. 지난 17일에 일일 신규 감염자 수치가 27,000명으로 가장 높았는데요. 그때 최고치를 찍고 난 뒤에 소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꾸준히 하루에 2만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조금 완화됐다라고는 해도 통제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집 문 밖으로 아예 나갈 수가 없고, 관리 통제구역 주민들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단지 안에서 산책이나 배달 물건 수령 요 정도만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하이 주민이 1,600만 명이다. 도시 인구의 70%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도시가 이렇게 봉쇄되니까 공급망 자체가 무너져서 식료품이 하나도 없고, 이 식료품 대란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공장들도 다 멈춘 상태다라고 하더라고요. 상하이 교민들의 피해는 물론 한국 기업들과 전 세계 기업들이 이제 셧다운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산업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인한 경제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중앙일보 경제부 금융팀의 김현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도 원래 듣동라 되게 자주 즐겨 듣는데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중국 내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 봉쇄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우리가 흔히들 이제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품들이나 1차로 되게 중요한 생산품들이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져가지고, 특히 이제 상하이 항을 통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뿌려지는데요. 상하이는 이제 지난 28일에 봉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4주 정도 이제 셧다운이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지난 16일에 이게 너무 심각하다, 저 이제 어떤 기업들이 풀어달라라고 자꾸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제조기업 생산 재개 및 방역 지침을 이제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쇄 20일 만에 이제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발표해 준 건데요. 근데 열어주기는 하는데 여전히 방역 지침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데, 풀어줘도 사실은 바로 이렇게 생산량이 회복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공장도 폐쇄 루프?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한마디로 이제 생산 설비나 사무실, 숙소, 상고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구분해가지고 이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물류 창고나 이런 데도 오갈 수 있는 직원들의 수를 엄청 제한하고, 예를 들면 이제 테슬라 같은 데가 19일에 다시 공장을 열었거든요. 근데 원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2, 3교대로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원래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제 1교대만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봉쇄 전에 생산량을 회복하려면 한 달 이상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국내 공장들도 현재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네, 국내 맞아요. 공장들 상황은 좀 어때요? 상하이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 대사관 기준으로는 3,000곳 정도가 진출해 있다고 하고, 3,000곳? 네. 상하이시 공식 집계로는 조금 적은데 2,500곳 정도라고 해요. 일단 상하이에 있는 이제 기업들을 몇 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식품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오리온 이런 곳들이 나가 있고, 농심도 있는데 4월 1일부터 이제 가동을 중단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테슬라보다 이르게 한 13일부터 공장을 재가동을 했고, 농심도 이제 최근에 생산 재개 돌입을 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여전히 똑같이 한 많아봤자 50% 정도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생산량을. 또 농심이나 오리온 같은 공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단했다 다시 재개된 곳이고, 또 이랜드나 SPC 그룹처럼 약간 소매 판매를 하는 곳들도 많이 진출해 있는데, 네, 이곳들은 아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봉쇄 조치를 하면은 사람들이 나갈 수 없고, 어차피 지금 상하이 인구의 70%가 격리 상태니까, 네, 문을 연다고 해도 네네, 가게들 못 열고 있다. 네네네. 그 아까 상하이 항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상하이 항이 세계 1위의 무역항이다. 전 세계 컨테이너가 상하이에 모였다가 다시 또 전 세계로 흩어지는, 맞아요. 이런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 상하이 항도 사실상 멈춰 있어서 물류가 마비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래도 좀 무리 없이 상하이 항이 재가동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는지 궁금했어요, 지금 상황이. 포인트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상하이항 자체는 이제 열어두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는데, 배가 이제 도착만 하면 끝이 아니라 그 배에서 물건을 이제 내려가지고 보내고, 또 그 배도 뭔가 싣고 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륙과 항구로 오가는 트럭이 엄청 멈춰 있어서 이제 사실상 여기서 대기 시간도 엄청 길어지고, 그리고 항구는 그대로 열어 있지만 아무래도 검역 절차도 까다로워지고 이러면서 통관이나 이런 시간이 거의 3배 가까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지표가 상하이 운송량 지표라고 해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19일 기준, 4월 19일 기준인데 상하이 운송량 지수가 17.08이더라고요. 근데 2021년에 일주일 평균이 112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90%니까 그러네요. 사실상 내부 물류는 계속 이제 멈춰 있는 상태이고, 전국으로 보면 한 84인데 이것도 2021년에 같은 기간 7일 평균을 보니까 117.3이어서 역시 전국으로 봐도 뭐 절반 정도는 아니지만 3분의 2 정도가 이제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항구도 점점 이렇게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상하이 수치가 확연히 이제 좀 네, 맞습니다. 열악한 네. 상황이다라는 거는 바로 보이네요. 네. 저는 IT 업계도 진짜 이 상하이 봉쇄, 맞아요. 중국 봉쇄의 영향이 크다라는 걸 되게 절감을 했는데 네. 저희 팀도 이제 인턴분들이 새로 오셔서 네. 이제 컴퓨터 맥을 새로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연기가 되는데 이번엔 아예 한 달 이상 연기가 된다면서 연락이 온 이유가 이제 중국 봉쇄 때문에 컴퓨터를 제 시간에 줄 수 없게 됐다 이런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IT 업계에서도 이 상하이 봉쇄 영향을 받는다라는 기사들이 많던데 이런 건 어떤 얘기인지 좀 정리해 주세요. 말씀하신 건 아마 애플의 중국 내 협력사인 페가트론 상하이 공장이 이제 폐쇄되면서 늦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플 말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중국 현지 업체의 부품을 이제 받아서 노트북에 넣는데 휴대폰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생산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외정책연구원이라고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대외경제 정책을 전담하는 국가 이제 연구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배터리 부문 중국 수입액이 33억 6,258만 달러로 전체 규모의 70.2%라고 해요. 배터리를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우리 이 10개 중에 7개 배터리는 중국에서 들여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중국에서 못 들어오니까 생산이 잘 안 되고 특히 상하이 지역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자동차와 휴대폰이 각각 11.2%, 14.3%라고 해요. 자동차는 10개 중에 1개가 상하이에서 휴대폰은 한 10개 중에 한 많이 말하면 2개 정도가 상하이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만큼 못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상하이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큰 공장인 당연히 거예요? 그렇죠. 상하이가 정말 큰 공장인 거죠.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이 되게 많이 만들기 때문에 전 세계적이고 특히 자동차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요. 그 네. 중국산 부품이. 네. 그래서 실제로 요즘 캐스퍼라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젊은 소형차, 친구들한테 인기 네, 많은 캐스퍼 또 있는데 거기도 되게 중국산 그 부품이 많이 들어가서 그게 지금 생산이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 에어백에 들어가는 그 컨트롤 유닛이라고 이제 에어백이 터지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공급이 아예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근데 또 경제는 돈의 흐름이잖아요. 그쵸. 중국이 이렇게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치니까 네. 돈도 빠져나간다. 막 이런 그쵸.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가 궁금했어요. 네. 이제 글로벌 이제 자본들이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돌아가면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벌 것 같은 곳에는 이제 더 많이 돈을 넣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이렇게 돈을 빼는데 최근에 실제로 이제 1분기에 글로벌 자본들이 중국 시장에서 자금을 다 빼가는 모습이 수치로 확인이 돼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사모펀드, 그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엄청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4억 달러에 그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으면은 얼마인지 잘 몰라요. 모르잖아요. 14억 달러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1조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많아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직전 분기를 보니까 4분기에는 이게 46억 달러였더라고요. 들어온 돈이. 한 3배 줄은 거고. 혹시 그러면은 1분기가 뭐 유독 적게 들어오는 해인가? 라고 해가지고 전년 1분기를 봤는데 그때도 31억 달러여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뭐 반토막 이상이 다 난 거죠. 이제 그만큼 사모펀드 시장에서 중국의 좀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 왜냐면 꼭 이 봉쇄 조치뿐만은 아니고 이전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부터 약간 중국에 대한 그런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판단한 그 투자자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건 왜 그렇게 봐야 될까요? 왜냐면
왜냐면 이제 중국이 이제 러시아 편을 살짝 들었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중국한테 불이 붙을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빠져나가고 있었고, 사실 코로나에 대한 것도 사실은 약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베이징 올림픽 전부터 굉장히 코로나 방역에 엄청 신경 썼고 올림픽 이후에 분명히 터질 것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올림픽을 기점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2분기에는 더 빠져나갈 가능성도 크죠. 지금까지는 이제 현재 상황 이야기, 중국의 코로나19 네.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그 경제 여파가 어떤지에 대한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그래서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파악하는 건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럼 지금은 막 눈으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네. 공장이 멈췄어. 네네네. 노트북이 안 오고 자동차를 못 만들고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게 나중에 경제 영향이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중에 선행 지표를 많이 보기는 하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가장 이런 공급난이 걱정이 되는 거는 물가가 가장 큰 이유일 것 같대요.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비싸지겠죠. 공급은 안 되고 근데 수요자들은 그대로니까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전 세계로 어떤 산업의 기초가 되는 물건도 많이 팔고 또 2차적으로 약간 부품 이런 것도 많이 팔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니켈 이런 것들도 자동차에 엄청 들어가는데 이런 게 중국에서 만약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적은 공급을 가지고 이제 사려는 사람은 많으니까. 근데 특히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로 안 그래도 이제 공급망이 마비가 돼가지고 정말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네, 그렇죠. 밀이나 이런 식료품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까지 가세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물가 지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근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보는 게 중국의 PPI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해가지고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 때에 네, 들어가는 비용 네, 맞아요. 값이 얼마인가. 맞습니다. 그래서 감소할수록 생산 원가가 싸지는 거니까 네, 맞아요. 물가에는 좀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그쵸. 보는 건데. 네, 특히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중국의 PPI는 전 세계의 어떤 물가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고 많이들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2월만 해도 미국의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이코노미스트들이 괜찮게 봤던 거는 중국의 PPI가 약간 하향세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좀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면 물가가 좀 진정이 될 거다. 네. 그랬는데 3월도 살짝 올랐고 근데 4월에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 봉쇄 상황 때문에 그쵸. 공급망 차질이 있으니까. 그쵸. 지금 전 세계 물가가 사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엄청 심각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이게 전방위적으로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어서 네, 그런 게 또 가장 우려가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네. 최근에 중국이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한 기사도 많이 봤고 김현주 기사도 기사를 네, 쓰셨던데요. 맞습니다. 네. 4.8%라고 돼서 네, 맞아요. 시장 전망보다는 좀 좋게 나온 수치다라고는 했는데 네. 사실 예전에 중국 생각하면 그쵸. 저는 막 7%대 성장률도 막 그쵸. 그런 걱정하는 기사를 봤던 맞습니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계속 성장률이 좀 수치가 내려가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이 수치를 어떻게 봐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수치가 코로나 봉쇄는 반영이 안 된 수치다라고 해서 네. 뭐 2분기를 더 유심히 봐야 된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예전엔 당연히 7% 성장이 너무 당연하고 이게 그 숫자가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다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중국이 저것밖에 성장을 못하지? 이렇게.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중국이 5.5%를 성장 목표로 걸었어요. 그 올해 한 2월에. 네. 그때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눈높이 많이 낮췄다, 중국이. 근데 이 5.5%도 근데 바로 이제 힘들겠다라는 시각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1분기도 열어보니까 이제 4%대가 나온 거죠. 물론 시장은 4.4%를 예상을 했는데 4.8%라 조금 높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제 봉쇄 이전부터 중국의 그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게 중국 정부의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금리도 내리고 인프라 투자도 하고 이래도 소비가 되게 쉽게 살아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왜 중국은 소비가 중요하냐고 하면 중국은 저희랑 완전 반대로 인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내수가 경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경제 성장률의 기여도가 70% 가까이 돼요. 내수 기여도가. 그 나라의 성장을. 네. 정말 내수가 살지 않으면 이 성장률을 맞출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근데 이제 봉쇄에도 당연히 소비에 영향을 줬겠죠. 당연히 못 움직이니까 소비를 못 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더 전후로 이제 2020년 8월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고삐를 재면서 이제 사실은 소비가 줄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당시에 막 부채를 엄청 일으켜서 개발 업체들이 막 엄청 많이 지었어요. 건물들을. 빚내서 땅을 사가지고 네, 일단 막 아파트를 지으면서 분양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과잉 공급을 하니까 이제 거품 붕괴가 이제 우려가 커진 거예요. 너무 공급이 많아지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주택 가격이 확 꺾이잖아요. 중국도 굉장히 빚이 많은 나라거든요. 근데 중국은 또 특징이 엄청 국가의 힘이 강해가지고 이제 국가가 딱 재기 시작하면 이제 한 번에 이제 꺼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통제력이 통제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금을 이제 끊어버렸거든요. 왜냐면 계속 빚을 내서 만드니까. 그랬더니 이제 부동산 업계 1위 헝다그룹이 이제 디폴트에 빠지고 연쇄 여파로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뭐 주택을 사지 않고 소비를 막 줄여나가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소비가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까지 발생을 하면서 3월달 가장 최근 수치인데 그러니까 소매 판매액이라는 통계가 나와요. 이게 소비 지표예요, 중국에. 근데 전년 동기 대비 3.5% 줄었는데 그러니까 20개월 만에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이전까지는 계속 플러스였거든요. 적게나마. 마이너스 났다는 게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그러니까 전년 동기니까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5% 줄었다. 예를 들면 지난해 내가 100만 원을 썼는데 올해는 97만 원만 쓴 거죠. 더 적게 썼다. 네, 전 국민이. 그리고 이게 3월 수치이거든요. 가장 최근 수치. 상하이 봉쇄가 3월 28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사실상 그런 봉쇄 조치들은 4월에 아마 혹은 5월에 이렇게 발령이 되겠죠. 4월, 5월에 이런 소비 지수는 더 안 좋을 거고 당연히 GDP는 더 낮아질 거다. 그래서 한 지금 1분기가 4.8%인데 애널리스트들은 0.2, 4.5 이 정도까지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2분기 경제 성장률요. 아직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왜냐면 이 성장률이라는 게 그 이코노미스트들도 다 수치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1분기보다는 확실히 낮아질 것 같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5.5 목표를 했는데 지금 1분기도 코로나19 상황 빼고도 이제 4.8%다 이런 얘기 했는데 방금 김현주 기자가 이제 소비 상황을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꺼지는 거와 함께 이제 소비 시장이 줄어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중국에서 이런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아까 말씀해주던 것처럼 되게 10년 동안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되게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사실 인구 구조예요. 중국도 산하 제한을 엄청 오래 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무조건 아이는 한 가구에 한 명이다라는 산하 정책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인구가 엄청 빠르게 줄어가지고 이제는 다시 이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저희랑 똑같아요. 일본이랑 엄청 그 속도가 빠르네요. 중국은. 중국은 정말 그 정책의 파워가 엄청 세기 때문에 이제 줄여라 하면 엄청 빠르게 줄이고 이제 늘리는 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출산 대책이 정말 온 선진국의 지금 고민인 상황이라서 특히 그래서 요즘 다들 또 주목하는 게 중국이 인구가 이제 줄고 있는데 그래도 줄고 있지만 그 늘어나는 폭이 주는 거지. 5억이 5억 2천이 돼야 되는데 5억 1천이 된 거지. 한 번도 4억 9천이 된 적은 없거든요. 인구가 감소한 적은 없는데 이걸 역성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눈앞에 왔다. 역성장이 중국의 올해 처음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질러서 인구가 줄어들 거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만약 올해 이뤄진다면은 유엔의 예측보다 10년이 빠른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국이 정말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고 당연히 그 여파로 성장률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인구는 이제 곧 생산을 가능한 인구거든요. 특히 젊은 층이 줄어드는 게 엄청 나라의 어떤 경쟁력 저하에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인구로 엄청 성장해온 나라거든요. 그래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우리도 되게 유심히 봐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래야 하는지를 오늘 한번 오신 김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중국 경제 성장률을 같이 걱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국가이잖아요. 근데 이 수출을 어디다 가장 많이 하냐고 했을 때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에요. 특히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가장 교역 1위 상대국인데 그러니까 수치를 보면은 지난해 기준 한국 무역에서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한 액이 25.3% 그리고 저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22.5%예요.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을 중국 대중무역으로 성장해오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작년에 코로나를 굉장히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4%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원래 2, 3% 정도로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성장률 선방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과 중국이 괜찮았거든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그 수출이 계속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에 코로나19 우리나라 내수는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계속 수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률이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올해는 중국이 갑자기 코로나가 저렇게 터지면서 그럼 당연히 이제
소비도 덜 할 테고, 그러니까 네. 중국 내부에서. 그리고 중국 성장률이 둔화되면 당연히 뭐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겠죠. 수입하는 액수 같은 게.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중국 대중 수출의 그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굉장히 성장률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정경 경제 성장률을 볼 때 우리나라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세계 성장률 IMF에서 발표하는 거를 되게 유심히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조금씩 수출이 줄어들면은 이게 엄청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되게 궁금한데 네. 올 6월은 돼야 중국의 확산세가 좀 소강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신규 감염자가 0이 네. 돼야 이 정책이 끝난다라고 네, 해서 맞아요. 이게 엄청 길어질 거다라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6월은 정말 낙관적으로 봤을 때 낙관적으로 봤을 때 네, 6월이에요? 6월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정말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많이들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겪어봐서 알지만 코로나19라는 게 정말 전염력이 엄청 강하고 감염이 한 번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제 백신이 저희는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았는데 중국은 대부분 시노팜이라고 그 자국 백신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유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중증도에서 굉장히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올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거죠. 제로 코로나 정책을 푸는 게 이제 정말 모두가 언제 풀까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중국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풀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연말까지는 봉쇄를 계속 유지하지는 않겠지만 봉쇄 정책을 약하게라도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뭐 상하이 같은 주요 도시에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도시들도 늘리고 있는 도시들도 네. 있거든요. 네. 이제 노무라 연구소 같은 데서 보면은 지금 중국 상하이뿐 아니라 전국 45개 도시에서 지금 전체적 혹은 이제 부분적 지역 봉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중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 그리고 전체 경제 40%가 지금 봉쇄되어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의 이런 코로나 이슈는 연말이 우리가 세계 경제가 같이 가져가야 할 좀 리스크다. 그 3대 이슈로 많이 꼽더라고요. 세계 경제의 약간 리스크로. 네. 네. 그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 보고서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미국의 긴축 근데 이것도 연결이 되어 있죠. 인플레이션이 커지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쟁.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꼽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중국의 네, 상황. 네. 더 길어질 수 있다 이것도. 네. 중국은 우리나라랑 약간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이다 보니까 계속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김현주 기자와 함께 중국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그리고 경제 여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플랫폼에 댓글이랑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김현주 기자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